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마세요. 결혼 3년 차, 자칭 청년 벤처 사업가라는 제 남편은 사실 대파 한 단 살 돈조차 집에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주겠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장장 3년이나 연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가 내 카드를 들고 역캠 BJ에게 별풍선을 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지루한 연극도 막을 내릴 때가 됐다는 걸 깨달았죠. 방금 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당장 나가라고 악을 쓰더군요. 하, 어머니. 그 잘난 아드님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지금 그이가 단순한 백수가 아니라 빚만 2억이 넘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라고 하죠. 진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압축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새벽 5시 43분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빛은 마치 묵은 먼지가 내려앉은 걸레처럼 칙칙한 납회색이었다. 나는 눈을 뜬 채로 2시간 가까이 누워 있었다. 오른쪽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위에는 그 인간이 어젯밤 모바일 게임을 하며 흘린 과자 부스러기만이 까슬하게 남아 있었다. 몸을 옆으로 돌려 바닥에 발을 디뎠다. 11월의 서울, 보일러가 아직 다 돌지 않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을 나섰다. 복도 끝 서재 문틈으로 퍼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었다. 어둠 속에 서서 귀를 기울이니 타다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함께 간간히 욕설인지 환호인지 모를 낮은 신음이 들려왔다. 아, 씨 한 판만 더. 박민혁의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나왔다. 밤샘 게임에 찌들어 껄끄러워진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어제 사둔 우유는 3분의 1 정도 남았고 달걀 트레이에는 달걀 4알이 누워 있었다. 야채 칸의 대파는 벌써 시들해서 잎끝이 누렇게 떠 있었다. 나는 달걀을 꺼내고 랩으로 칭칭 감아둔 삼겹살을 꺼냈다. 사흘 전에 산 거라 더 두면 상할 것 같았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손목에 튀었다. 흠칫 놀라 손을 오므렸지만 묵묵히 냄비를 씻어냈다. 7시, 어머니가 온다. 나의 엄마가 아니다. 박민혁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가 온다. 전기압력 밥솥이 취사를 시작하며 칙칙폭폭 증기를 뿜어냈고 그 김은 부엌 천장에 야른 수막을 만들었다. 나는 삼겹살을 얇게 썰기 시작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새벽 부엌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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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2점, 3점. 나는 정확히 23점을 썰었다. 일부러 센 건 아니었다. 고기 한 점을 썰 때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침상에는 국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3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밥은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되어도 안 된다. 고기는 노릇하게 국돼 태우면 안 되고 계란은 반드시 계란말이로 해야 한다. 어머니는 계란 프라이를 두고 성에 없는 음식이라며 질색하셨으니까 23점의 고기, 23가지의 살얼음판 같은 눈치. 썰어둔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리자 기름이 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고기가 뜨거운 열기에 오그라들며 갈색으로 변하는 걸 지켜봤다.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익어가며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내게는 그 냄새가 전혀 고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부엌에 밴 묵은 기름 냄새,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매캐한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서재 쪽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더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마 작년에 사업을 말아먹은 직후였을 거다.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겠다며
대학 동창셋과 강남의 한 빌딩 지하를 빌려 인테리어 비용만 8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개업 석 달 만에 폐업했다. 그날 밤 술에 절어 들어온 그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8천만 원,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었으니까. 말하지 않은 건 내가 대인배라서가 아니었다. 그저 싸울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고기를 구우며 젓가락으로 한 점 한 점 뒤집었다. 선홍빛 살점이 갈색으로 변하고 투명한 기름이 배어나와 팬 바닥에 고이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다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가지런히 담고 계란말이를 시작했다. 그릇에 달걀을 깨넣고 젓가락으로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저었다. 소금 한 꼬집, 다진 파 조금, 그리고 우유 약간. 친정엄마가 가르쳐준 비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계란말이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했다. 엄마.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굴려보았다. 목구멍에 걸린 돌덩이처럼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는 단어였다. 6시 45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보온 중인 밥, 삼겹살 구이,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그리고 미역국 한 냄비. 오늘은 민혁 씨의 생일이니까 37. 그는 37살이나 먹었지만 여전히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매일 새벽까지 서재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성공한 벤처 사업가 행세를 했고 나는 그 연극의 소품이 되어 맞장구를 쳐야 했다. 앞치마를 벗어 얌전하게 개어 서랍에 넣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쥐색 원피스를 꺼냈다. 너무 수수하면 어머니가 없어 보인다고 할 테고 너무 화려하면 돈 낭비한다고 타박할 테니 그 중간쯤 되는 옷이었다. 원피스 위에는 카디건을 걸쳤다. 어머니는 여자가 살을 너무 내놓고 다니면 천박하다고 했으니까.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귀와 목선이 드러났다.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거무죽죽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다. 음지에서 햇빛도 물도 없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식물 같았다. 35. 나는 35살이다. 현대그룹 전략기획팀 차장. 월 실수령액 900만 원의 성과급 별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45평짜리 아파트를 내 능력으로 샀고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으며 나 자신과 이 가정을 건사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집구석에서 나는 그저 뭐 하나 야무지게 못하는 며느리일 뿐이다. 아침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곰 같은 여자. 내 귀한 아들 덕보는 팔자 좋은 여자. 인터폰 벨소리가 울린 건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리던 순간이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으로 나가 월패드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가득 어머니의 얼굴이 떴다. 오늘따라 힘을 준 일명 브로콜리 파마가 정수리에 한껏 솟아 있었다. 팥죽색 모지 코트에 내가 모르는 스카프를 두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짙은 자주색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었다. 지수야, 문 열어라.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목소리에 명령조가 배어 있었다. 네, 어머니. 지금 열어드릴게요. 현관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3초. 나는 그 43초 동안 입꼬리를 적당히 올려 미소를 만들고 눈빛에 공손함을 채워 넣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현관 바닥을 한번 훑더니 신발장 옆에 벗어둔 민혁 씨의 운동화에 꽂혔다. 밑창이 다 닳아서 지난주에 내가 새로 사준 신발이었다. 신발 꼬라지가 이게 뭐니? 칠칠 맞게. 아, 민혁 씨가 어젯밤에 들어와서 벗어둔 건데 제가 미쳐. 신발은 벗자마자 신발장에 넣어야지. 현관 어지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운동화 뒤축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다. 그러곤 신발장을 열어 툭 던져 넣었다. 텅 빈 신발장 안에서 쿵 소리가 났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올 때만 신으려고
직접 사다 둔 실내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내가 사둔 건 발이 아프다나 뭐라나. 거실로 들어선 어머니의 눈이 탐조등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다. 소파 쿠션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 지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쿠션 3개를 각 맞춰 다시 놓았다. 사실 5도 정도 틀어졌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지만 어머니가 삐뚤다면 삐뚤어진 거다. 탁자 위에 저건 또 뭐고?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잡지 한 권과 리모컨이 놓여 있었다. 민혁 씨가 어젯밤에 보던 잡지인데 제가 다 봤으면 제자리에 치워야지. 너저분하게. 네, 바로 치우겠습니다. 잡지를 집어들어 TV장 아래 수납 바구니에 넣었다. 표지에 빨간색 스포츠카가 인쇄된 자동차 잡지였다. 민혁 씨가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제본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았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내왔다. 보이차, 물 온도는 70도, 우리는 시간 30초. 어머니만의 까다로운 규칙이었다. 찻잔을 받쳐 들고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호호 불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물이 너무 뜨겁다. 혀 대겠네. 죄송해요. 다시 식혀서 올게요. 됐다, 됐어. 그녀는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더니 복도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우리 민혁이는? 민혁 씨는 서재에서 업무 보고 있어요. 이 새벽부터 일을 해?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부지런하기도 하지? 어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오직 아들에게만 허락된 미소였다. 가서 아침 먹게 나오라고 해라. 네, 어머니. 서재 문 앞까지 걸어가 잠시 망설이다 노크를 했다. 똑똑. 민혁 씨, 어머니 오셨어. 나와서 밥 먹어. 안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났다. 급하게 뭔가를 치우는 소리였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다. 민혁 씨는 까치집 지은 머리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목 늘어난 티셔츠에 잠옷바지 바람이었다. 엄마 왔어. 응, 거실에 계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밀치고 안방으로 쏙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려는 모양이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소파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딱딱 두드리고 있었다. 초조함과 짜증이 섞인 박자였다. 밥상은 다 됐니? 네, 식탁으로 오시면 됩니다. 식탁에는 삼겹살 구이, 계란말이, 시금치, 콩나물, 무말랭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식탁을 쓱 훑어보았다. 오늘 민혁이 생일인데 이게 다니? 저 저녁에 퇴근하고 더 근사하게 차려주려고. 저녁. 민혁이가 얼마나 바쁜 앤데 저녁에 집에 들어올지 말지 어떻게 알아? 넌 철아는 애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민혁 씨가 안방에서 나왔다. 말끔한 셔츠로 갈아입고 머리도 대충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얼굴에 묻어있던 국물 자국도 씻어냈는지 훤해 보였다. 그는 어머니 옆으로 가서 능청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 생일인데 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아버 일찍 가시고 너 하나 남았는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에이, 엄마.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자, 앉아서 밥 먹자. 민혁 씨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고 나는 국그릇을 나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배경음처럼 들었다. 민혁아, 요즘 사업은 잘 돼가니? 그럼요. 요즘 큰 건 하나 계약 진행 중인데 이거 성사되면 대박이에요. 식탁 모서리를 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큰 건. 새벽 3시까지 게임 레벨 올리는 게 큰 건이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감정 없는 가구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래, 그래야지. 넌 원래 크게 될 그릇이야. 엄마는 널 믿는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다가 나를 보더니 표정을 싹 굳혔다. 지수 넌 뭐 하니?
안 앉고. 아, 네, 국 좀 더 가져오느라요? 나는 식탁 가장자리, 부엌과 제일 가까워 언제든 일어나 시중 들기 편한 자리에 엉덩이를 걸쳤다. 어머니가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더니 인상을 썼다.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아, 제가 조금 오래 구웠나 봐요. 고기 굽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결혼 3년 차인데 요리 솜씨가 어째 늘지를 않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신경 쓸게요.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부족한 거야? 너 봐라. 민혁이가 사준 이 좋은 집에서 살면서 꼬박꼬박 칼퇴근하고 들어와서 편하게 지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밥 한 끼 제대로 못하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민혁이가 사준 좋은 집. 이 아파트 매매가 25억 중 계약금이랑 중도금 15억은 내 돈으로 냈고 나머지 대출금 10억도 내 명의로 받아서 내가 갚고 있어. 등기부 등본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은 김지수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민혁 씨가 부탁했으니까. 어머니 앞에서 기죽기 싫다고, 자존심 좀 세워달라고. 사업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남자는 기가 살아야 일이 잘 풀린다고. 믿었다. 그 말을 3년이나 믿었다. 민혁아, 이 시금치 좀 봐라. 소금을 들이부었네. 엄마, 괜찮아. 먹을 만해? 먹을 만하긴 뭐가.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주니까 저러지? 나 때는 시부모님 밥상 차릴 때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신경 써서 올렸어. 요즘 젊은 애들은 하여간. 민혁 씨는 아무 말 없이 밥만 퍼먹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는 소리를 냈다. 조용한 식탁 위로 그 천박한 저자금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입을 벌리고 씹는 그의 모습을 보자 위액이 역류하는 것 같았다. 미역국은 그나마 낫네. 어머니가 유일하게 칭찬 비슷한 말을 던지더니 곧바로 덧붙였다. 근데 미역을 너무 크게 썰었다. 좀 잘게 썰지. 네, 명심할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머니와 민혁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침 뉴스 앵커가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연예계 가십을 떠들고 있었다. 그릇을 씻는 내 손등 위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고무장갑 안은 땀이 차서 축축했다. 지수야. 거실에서 민혁 씨가 불렀다. 왜요? 엄마 과일 좀 깎아와. 알겠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었다. 냉장고에서 사과와 배를 꺼내 깎기 시작했다. 껍질을 끊어지지 않게 얇게 깎아내며 접시에 예쁘게 담았다. 포크를 챙겨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거기 둬라. 어머니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불쑥 물었다. 지수야, 너희 결혼한 지 3년 넘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니? 몸이 굳었다. 올 것이 왔다.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너 나이가 35이야. 지금 나도 노산인데 넌 겁도 안 나니? 민혁이는 우리 집안 3대 독자야. 대 끊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어머니,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만 하면 뭐해? 병원은 가봤어.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 검사 받아봤는데 둘 다 정상이라고. 그럼 민혁이 문제라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스트레스는 무슨. 내가 직장 핑계대고 몸 관리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깟 월급 몇 푼 번다고 요새는? 여자는 자고로 애 잘 낳고 살림 잘하는 게 최고야.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몇 푼. 내 한 달 월급이면 이 집 대출금 갚고 생활비 다 대고도 남아요. 게임 중독에 도박이나 하는 당신 아들 먹여 살리는 게 누군데. 하지만 이번에도 참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더 신경 쓸게요. 민혁 씨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내 곤란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과일만 씹어댔다. 아니, 어쩌면 듣고 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도 모른다.
그에게 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니까. 어머니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돌아갔다. 가기 전에 냉장고 검사는 필수 코스였다. 반찬이 부실하다느니 양념통 정렬이 엉망이라느니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 시트 색깔이 너무 칙칙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며 붉은 계열로 바꾸라는 훈수까지 뒀다. 나는 졸졸 따라다니며 내 대답만 하는 로봇이 되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어머니가 불쑥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수야, 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알아야 한다. 순간 멍해졌다. 우리 민혁이처럼 인물 좋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는 거 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그런 거야?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한테 잘해라. 알겠지? 그리고 빨리 애부터 갖고. 내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자랑하느라 난린데 나만 이게 뭐니? 네, 안녕히 가세요.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웅웅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현관에 기대서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에는 민혁 씨가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 냄새, 아침에 고기 굽던 기름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뿌리고 간 독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 거실로 눈을 돌렸다. 민혁 씨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화면 불빛이 얼굴에 어른거렸다. 세상 진지한 표정이었다. 민혁 씨.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오늘 생일이니까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장 봐올게. 아무거나. 그럼 갈비찜 할까? 당신 좋아하잖아. 그러든가. 귀찮다는 말투. 내 존재가 공기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고무장갑을 꼈다. 남은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어 현관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서울 하늘. 저 멀리 솟아오른 빌딩 숲이 거대한 비석들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문득 아빠 생각이 났다. 돌아가신 지 2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허무하게 떠나셨다. 장례식장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내 옆에서 민혁 씨는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었다.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이 조금 있었다. 1억 원 남짓. 비상금으로 쓰라며 내게 쥐어주신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나만 아는 계좌에 넣어두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다. 아니, 나만 안다고 착각했다. 그 카드 명세서를 발견한 건 일주일 뒤였다. 목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다. 민혁 씨는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고 없었다.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워 습관적으로 가계부 앱을 켰다. 이번 달 카드 값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다. 내역서 상단에 찍힌 500만 원 이 결제처는 아프리카 스타. 상세 내역을 눌러보았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결제 내역이었다. 결제 시각은 사흘 전 새벽 2시. 나는 자고 있었고 민혁 씨는 서재에서 건물을 본다고 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스크롤을 내리자 비슷한 내역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한 달 동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합쳐보니 얼추 2천만 원이 넘었다. 2천만 원. 내 2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날아갔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K스포츠 토토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이 보였고 결정적으로 VIP 대부라는 곳에서 빠져나간 이자 내역이 찍혀 있었다. 대부업체. 사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VIP 대부 잽을 깔고 본인 인증을 했다.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대출 원금 5천만 원 면 이자율 20%. 2달 전 민혁 씨가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5천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했던 게 떠올랐다. 현금이 없다고 거절하자 그는 알겠다며 쿨하게 넘어갔었다. 그 달겠다는 게 사채를 쓰겠다는 뜻이었나?
그런데 담보가 뭐지? 신용불량자인 그가 무슨 수로 5천만 원을 빌려? 대출계약서 스캔본을 여러 번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담보물, 예금 채권. 아빠가 남겨주신 그 1억 원짜리 예금 통장 사본과 선명하게 찍힌 내 인감도장. 내 인감. 분명 안방장롱 깊숙한 곳, 금고 안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TV 셋톱박스의 빨간 불빛만 깜빡거릴 때였다. 띠리릭, 척.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혁 씨가 들어왔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쳤다. 그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흠칫 놀랐다. 깜짝이야. 왜 불도 안 켜고 청승맞게 앉아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거실 불을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시려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이거 봤어? 설명해.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아빠가 남겨준 유산 통장, 내가 훔쳐서 사채 썼니?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다. 너무 기가 막히니 화도 안 나는 모양이었다. 훔치다니. 말이 심하네. 잠깐 빌린 거야? 투자해서 불려주려고. 투자. 별풍선 쏘는 게 투자야? 불법 토토하는 게 투자냐고. 그가 입을 벙긋거리다 다급하게 변명했다. 아니, 그게 딱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를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박민혁. 우리 결혼 3년 동안 집 사고 대출 갚고 생활비 대고 내가 다 했어. 넌 뭐 했니? 10원 한 장 벌어온 적 있어? 나도 노력했잖아. 사업 구상하고 노력. 역캠한테 별풍선 2천만 원 쏘는 노력. 도박으로 5천만 원 날리는 노력. 야. 그 BJ는 그냥 아는 동생이라서 응원 차원에서 아는 동생한테 2천만 원을 줘?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모를 표정으로 그가 소리쳤다. 김지수, 너 말 다 했어?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내가 내 남편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남자가 기 좀 펴고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낯설었다. 이런 인간이랑 3년을 살았다니.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기죽지 말라고 용돈 쥐어주고 내 명의로 된 집도 내 거라고 치켜 세워주면서 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 남편의 자존심. 그따위 것들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인생, 아빠가 피땀 흘려 남겨준 마지막 유산까지 짓밟혔다. 이혼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파장은 묵직했다. 그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 이혼하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김지수, 너 미쳤어. 아니. 내 평생 지금처럼 제정신인 적이 없었어. 그의 표정이 당황해서 분노로 다시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내가 감히 이혼을 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집, 명의는 내 거라도 결혼하고 3년 살았으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 몰라? 재산 분할.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민혁, 착각하지 마. 이 집. 결혼 전에 내 돈으로 계약했고 대출금도 내 통장에서만 나갔어. 내가 기여한 게 1%라도 있어야 분할을 해주지.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 신발장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항상 보관해두던 서류 봉투가 있었다. 등기권리증과 각종 계약서들이 든 봉투였다. 나는 등기부 등본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소유자 김지수. 보여? 여기 어디에 내 이름이 있는데?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너, 내 인감 훔쳐서 사채 쓴 거,
그거 사문서위조의 사기죄야.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꺼져. 지수야, 안 들려?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악을 쓰자 그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바닥을 기듯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제발. 그가 싹싹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음속 냉장고의 전원은 이미 꺼져버렸으니까. 지수야,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나 진짜 바뀔게. 도박도 끊고 게임도 안 하고 일자리도 구할게.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내 발치에 무릎 꿇은 이 남자를. 3년 전에도 나는 이렇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했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나는 믿었다. 3년이나 믿었다. 나 자신조차 잃어버릴 만큼 철석같이 믿었다. 지수야, 일어나라고 했어?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마치 상처 입은 토끼 같았다. 내일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그동안은 여기서 지내도 좋지만 아빠 유산은 갚아. 그 돈은 당장은 못 갚아. 그건 내 사정이고. 지수야, 너 진짜 너무 매정하다. 매정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민혁, 진짜 매정한 게 뭔지 알아? 장인어른 유산 훔쳐서 도박판에 꼬라박는 게 매정한 거야? 3년 동안 날 현금 인출기 취급하며 속인 게 매정한 거고. 시어머니가 와서 날 쥐 잡듯 잡는데 옆에서 게임이나 처하고 있던 게 진짜 매정한 거라고. 지수야, 오늘부터 당신은 서재에서 자. 내일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당신 짐 싹 다 서재로 옮겨놔. 나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수, 너 후회할 거야. 나는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3년 전 당신이랑 결혼한 순간부터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 그 후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님은 40대 여성으로 눈매가 매섭고 말투가 아주 똑 부러지는 분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그녀에게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대부업체 계약서, 인감 도용 증명서까지. 자료를 훑어본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김지수 씨, 승소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고리대금을 쓰셨는데 이게 가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채무는 남편분 개인 몫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증거가 필요하겠지만요. 증거는 확실해요. 그 돈 전부 도박이랑 역캠 BJ 별풍선 쏘는데 들어갔지 생활비로 쓴 건 10원 한 장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가압류 신청해서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죠. 그리고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진행하고요. 명예훼손이요? 내 집이 본인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어머니를 불러들여 의뢰인을 모욕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명백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변호사님이 덧붙였다. 이혼 숙려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동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남편분이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해 진녘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노을에 물들어 주황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멀리 한강 물결이 반짝였다. 빌딩 숲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깊고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다. 이 한 달 동안 민혁 씨의 태도는 몇 단계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애원이었다.
매일 내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자기가 다 고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나 없인 못 산다고 빌었다. 나는 무시했다. 그 다음은 분노였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문을 걷어차고 한밤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 번은 거실 화병을 깨뜨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나는 말없이 빗자루를 가져와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그 덤덤한 모습에 그는 더 화를 냈지만 차마 내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 손을 대는 순간 정말 끝장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협박이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회사에 다 까발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대로 해라고 대꾸했다.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다. 그는 내가 여전히 3년 전에 그 여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고 사는 여자,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무서워 체면치레하는 겁쟁이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무서울 것도 없는 법이다.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했다. 회사 사무실에 앉아 암호화된 메일을 열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원고 김지수와 피고 박민혁은 이혼한다. 사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XX동 XX호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박민혁의 대부업체 채무 5천만 원 및 그 이자는 가사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개인 채무로 확정한다. 피고 박민혁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피고 박민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 1억 원. 이 변호사님이 받아낸 성과였다. 혼인 기간 중 민혁 씨의 행위가 사기 및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물론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안다. 사채 갚을 돈도 없는 주제에 위자료 줄 돈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 빚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거라는 사실이다. 그가 돈을 갚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나의 채무자로 남게 된다. 핸드폰 화면을 끄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천장형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옆자리 복사기 소리만 들려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햇살을 반사하며 번쩍이는 빌딩들이 마치 하늘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3년 전 그날 오후가 떠올랐다. 과장으로 승진하고 의기양양했던 시절, 내 인생이 드디어 탄탄대로에 들어섰다고 믿었던 그때. 박민혁은 지인 모임에서 내게 프러포즈했다. 한쪽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지수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믿었다. 그게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다. 이제야 알겠다. 그건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었음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지수. 날카로운 목소리. 칠판을 긁는 듯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다. 아니, 전 시어머니. 너 이게 무슨 행패냐? 내 아들이 그러는데 내가 집에서 쫓아냈다며? 내가 뭔데 감히.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너 똑똑히 들어라. 그 집 내 아들 집이야. 내깎게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30분이었다. 시댁에서 우리 집까지 지하철로 대략 40분 거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했다. 저 오늘 조퇴 좀 할게요. 급한 일은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4시 20분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 월패드의 모니터링 기능을 켰다. 화면에는 텅 빈 복도만 비치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4시 30분, 화면에 익숙한 실루엣이 잡혔다. 시어머니였다. 그 팥죽색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성난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민혁 씨가 주인이 혼낼까 봐 잔뜩 움츠러든 개처럼 구부정하게 따라왔다.
딩동. 벨이 울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딩동, 딩동. 이어서 쾅쾅쾅.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김지수. 문 열어.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이었다. 김지수, 당장 문 안 열어. 내가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 나는 소파에 앉아 월패드 화면만 응시했다. 시어머니가 도어로 키패드를 누르기 시작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다. 뭐야? 비밀번호가 틀려? 그녀가 뒤에 선 민혁 씨에게 소리쳤다. 비밀번호 뭐니? 그게 1234초. 눌렀는데 안 되잖아. 그럼 지수 생일 0715초. 시어머니가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3번의 오류. 도어록이 삐하는 긴 소리와 함께 잠금 모드로 전환됐다. 이게 왜 이래? 왜 안 열려? 민혁 씨가 다가와 들여다보더니 사색이 됐다. 도어록을 바꿨네. 뭐? 도어록을 아예 새 걸로 교체했어. 비밀번호가 바뀐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다. 김지수. 당장 나와. 내가 뭔데 도어록을 바꿔? 이거 내 아들 집이야. 그녀는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두드렸다. 은혜도 모르는 년. 내 아들이 3년이나 먹여 살렸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줌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공동주택입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니 눈을 부라렸다. 뭐? 아줌마, 내가 내 시엠이다. 더 이상은 아니죠. 내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박민혁 씨랑은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과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라 부르지 마시고 시어머니 행세도 그만하세요. 이혼. 무슨 이혼? 누가 이혼을 해줘? 법원이요. 판결문 어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혁 씨를 획 돌아봤다. 민혁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민혁아, 이 말이 사실이니? 묵묵부답. 박민혁. 대답해. 엄마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휘청거렸다. 너희가 어떻게 이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내가.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어쩔 거야? 나는 인터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줌마, 이 집 제 겁니다. 뭐? 이 아파트 명의자, 저 김지수입니다. 계약금 제가 냈고, 대출금 제가 갚고 있고,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제 이름 박혀 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월패드 카메라 렌즈에 바짝 갖다 댔다. 잘 보세요. 여기 소유자 이름 누구라고 적혀 있죠? 시어머니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더니 이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민혁이가. 아들이 사기친 겁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건조했다. 당신 아들이 당신도 속이고 저도 속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직업도 없이 집에서 게임하고 도박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아빠 유산까지 훔쳐서 사채 5천만 원 끌어다 썼고요. 그거 다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민혁이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현관 서랍에서 출력해둔 은행 거래 내역과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을 꺼냈다. 증거 보여드릴까요? 근데 지금 현관 밖이라 좀 그렇네요. 정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카페에서 따로 만나시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안 들어. 듣기 싫어. 너 인연, 내 아들 집 뺏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아줌마,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긴 제 사유지예요. 남의 집 문 앞에서 고성방가에 행패 부리는 거, 주거침입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당장 안 돌아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내가 감히 경찰을 불러? 이 천하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문을 향해 획 뿌렸다. 후두둑. 하얀 굵은 소금이었다. 소금 알갱이들이 현관문과 복도 바닥에 요란하게 흩뿌려졌다. 에이, 재수 없는 년.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어 죽어라.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 화면 속에서 미친 듯이 소금을 뿌려대는 저 여자를 보며 나는 문득 연민을 느꼈다. 저 여자가 내가 3년이나 점원이라 불렀던 사람이라니. 내 집에서 상전 노릇하며 나더러 밥상 못 차린다고 구박하던 그 사람이라니. 아들에게 속은 주제에 아들을 탓하기는커녕 내 집 문 앞에 소금을 뿌리며 저주를 퍼붓는 꼴이라니. 경찰 불렀습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다. 네, 여기 강남구 XX동 XX 아파트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현관문 앞에서 소금 뿌리고 난동 부리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은 15분 내로 도착한다고 했다. 나는 인터폰으로 말했다. 아줌마, 경찰 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난동 부리세요.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고요.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민혁 씨를 돌아보자. 그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엄마, 가자 제발. 가긴 어딜까. 이거 내 집이라며. 제가 뭔데 경찰을 불러? 엄마, 이거 진짜 내 집 아니야. 뭐. 민혁 씨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지수 돈으로 산 거야. 나 10원 한 장 보탠 거 없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뭐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거짓말. 내가 산 집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사업 망하고 엄마 실망할까 봐. 짝. 날카로운 타여름이 복도를 울렸다. 시어머니가 민혁 씨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다. 이 못난 놈. 내가 그러고도 사내 놈이야? 저 순간 내 아비 볼랏도 없니? 민혁 씨가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잘못했어. 잘못하면 다야? 며느리 앞에서 애미 꼴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낳아서. 그녀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곡소리였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내렸다.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접니다. 이 두 사람이 30분째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경찰관은 바닥에 흩어진 소금과 주저앉아 우는 노인,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무 관계 아닙니다. 저 남자는 전 남편이고 어제 이혼했습니다. 저 여자는 그쪽 어머니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법원 판결문입니다. 이 진명인은 저고 이 사람들은 출입 권한 없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민혁 씨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민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신원 확인을 마친 경찰관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파출소 가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안 가. 내가 왜 가? 전현이 내 아들 집 뺏은 도둑년인데. 어르신, 지금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셨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현행범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악을 쓰려 하자 민혁 씨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엄마, 그만해. 가자. 이거 놔. 동네 사람들. 저 천하의 나쁜 년 좀 보세요. 엄마. 민혁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제발 그만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이 집 진짜 지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빈털털이야. 엄마가 욕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시어머니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가자, 엄마.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그제야 복도 양쪽 집들의 현관문이 조금씩 열려있는 게 보였다. 이웃들이 숨죽여 이 막장 드라마를 관람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그 시선을 느꼈다. 벌거벗겨진 채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수치심이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김지수,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 아줌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경찰관들이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억울한 곡소리가 새어나왔다.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소리는 지하로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도어록이 철컥, 견고하게 잠기는 소리가 났다. 그대로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집 안은 고요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깔렸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졌다. 도심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현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있자니 기나긴 전쟁 끝에 휴전협정서에 도장을 찍은 기분이었다. 피곤했다. 정말 지독하게 피곤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 후의 일들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또 복잡했다. 간단한 건 법적인 절차였다. 시어머니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민혁 씨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은행 거래가 막혔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강북의 한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방, 월세 45만 원, 우리 집 다용도실보다 작은 곳이었다. 복잡한 건 내 마음이었다. 모든 게 끝나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거대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지난 3년,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었다. 남편 기 살려주기,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 완벽한 며느리 연기하기. 그게 사라지니 텅 빈 무대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가장 쉬운 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 집을 파는 것. 지긋지긋한 기억이 묻어있는 이 집, 내가 가정이라고 착각했던 이 공간을 떠나기로 했다. 집을 파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강남 불패라더니 내 아파트는 평수는 작아도 입지가 좋아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다. 계약날,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매수자인 젊은 신혼부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지켜봤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3년 전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 나도 저렇게 민혁 씨 손을 잡고 이 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 여기가 행복의 시작점일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틀렸다. 행복은 집의 평수나 남편의 직함,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행복은 내가 나로서 온전할 때,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넘겨준 뒤 중개소를 나왔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다. 거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 변호사님이었다. 김지수 씨, 새집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입주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민혁 씨 소식 궁금하세요? 잠시 망설였다. 말씀하세요. 고리대금 이자를 못 갚아서 빚쟁이들이 고시원까지 찾아갔다네요.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데 신불자라 아무도 안 빌려준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 일, 이제 저랑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새 출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강남대로를 지나 한강을 건넜다. 빌딩 숲이 멀어지고 남산자락의 고즈넉한 동네가 나타났다. 새 집은 보안이 철저한 빌라였다. 평수는 줄었지만 채광이 좋고 테라스에 서면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오후 내내 짐을 풀었다. 옷을 걸고 책을 꽂고 그릇을 정리했다. 해질 무렵 테라스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금빛과 보랏빛 물감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남산타워가 랜드마크처럼 우뚝 서서 빛나고 있었다.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해주셨던 말, 서울이 차가워 보여도 열심히 살면 다 품어주는 도시다. 신입사원 시절, 막차 끊긴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던 기억. 첫 승진하던 날, 아빠에게 전화해 자랑하며 울먹이던 기억.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아팠던 것들.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었다. 지난 3년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을 테니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가 얼마나 독하게 일어설 수 있는지 몰랐을 테니까. 나는 배웠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보다 사랑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가정을 위해 헌신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선 안 된다는 것을.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불을 켰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다. 열쇠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편한 홈웨어 차림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사 오셨나 봐요. 그녀가 선한 미소로 물었다. 네, 오늘 왔어요. 반가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편의점에 들러 우유와 식빵, 사과 몇 알을 샀다. 계산대 알바생은 안경 쓴 앳된 대학생이었다. 8,500원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 하늘엔 별이 잘 안 보인다. 도시의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안다. 저 빛 뒤에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걸?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희망도 그렇다. 잠시 어둠에 갇혀 안 보일 뿐, 내 안의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새 집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이 내 새로운 인생의 1일차다. 앞으로의 모든 날이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한 달 후. 회사에서 회의를 막 끝내고 나왔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입니까?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의 남성. 네, 누구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입니다. 박민혁 씨 명의의 재산 강제 집행 절차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말을 끊었다. 박민혁 씨 일은 저랑 상관없는데요. 이혼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명시된 위자료 1억 원, 그거 채무 불이행 상태라 강제 집행 대상이거든요. 근데 현재 박민혁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해서. 그래서요. 당장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드리려고요. 하지만 추후에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잡히면 1순위로 압류 들어갑니다.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연락 감사합니다. 네,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댔다. 위자료 1억 원. 평생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 돈은 내게 금전적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이다. 내가 그 3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돈 자체야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다. 자유, 존엄, 그리고 완벽한 새 출발. 퇴근길에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 근처 고급 식당으로 향했다. 가장 비싼 한우 코스를 주문했다. 숯불 위에 고기가 올려지고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 굽는 고기가 아니었다. 오로지 나를 위한 만찬이었다. 잘 익은 한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육즙이 터지며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혼자서 코스 요리를 다 비우고 보리차까지 야무지게 마시고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식당을 나오니 서울의 밤하늘에서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냥 빗속을 걸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지난 3년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만의 작은 세례식 같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빗줄기가 은실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일할 것이고, 밥을 먹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지나간 사람들과 상처들은 빗물에 흘려보내자. 지하철역을 향해 걷는 발걸음에 속도가 붙었다. 비 내리는 거리 저편에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집이 있다. 진짜 나의 집. 잔소리도, 억울함도, 연기도 필요 없는 곳.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곳. 자유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나의 우주.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 오는 서울의 밤거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